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재활 치료를 이어가려면 우리 가족은 파산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창구 앞에서 저는 숫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떨까? 의료봉사 활동 중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5년을 살았던 저에게는 익숙한 나라였지만 부모님에게는 너무도 먼 타국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그 먼 나라로 어떻게 보내니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절망에 머물 것인가, 낯선 가능성에 걸어볼 것인가. 결국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용기 있는 결단이 훗날 우리 가족에게 기적 같은 회복으로 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텍사스에서 20년째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미국인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병실의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던 그 소리. 삐삐삐. 형광등은 낮게 웅웅거리며 천장에서 차갑게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에 수백 번 서봤습니다. 항상 설명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침착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친절했습니다. 아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전하겠죠. 치료비는 약 5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위에 그대로 얹혀버렸습니다. 50만 달러. 여러분, 60대가 되면 숫자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건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집값이고, 은퇴 자금이고, 노후의 안정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수십만 달러는 자비 부담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재활치료, 언어치료, 장기 입원. 이 길이 얼마나 길고 고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침대 위에는 제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이클 밀러, 67세, 텍사스에서 2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해내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저녁을 드시던 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손주와 캐치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강인했던 목소리의 리듬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반구 허혈성 뇌졸중, 표현성 실어증, 우측 편마비. 하지만 그날 제가 느낀 건 그런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자기 몸 안에 갇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30년 동안 역사를 가르친 분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가에 휴지를 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침묵할 때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문 옆에는 제 남편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표를 끊고 날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될까? 은퇴 자금을 당겨 쓸 수 있을까? 대출은 가능할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미국이니까.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니까. 의료는 최고 수준이니까. 중요한 순간엔 결국 미국이니까.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제 안의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병원은 빠릅니다. 너무 빠르죠.
진료는 몇 분 만에 끝나고 사람은 많고 의사들은 바빠 보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겠지. 질이 떨어지니까 비용이 낮은 거겠지. 그 믿음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50만 달러라는 숫자가 제 손 안에서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앞마당에 큰 나무, 아버지가 직접 지은 작업실, 어머니가 은퇴 후에 가꾸고 싶어 하던 정원.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치료와 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 회복과 자녀 학비 사이에서 고민하던 부모들. 그때는 전문가로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바로 제가 그 선택 앞에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미세하게,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가 최고다. 그 믿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 믿음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흔들림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제가 평생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50만 달러라는 숫자가 제 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날 병실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결국 우리 가족을 태평양 건너 또 다른 나라로 향하게 만들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병원 복도를 오가고 의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길만이 길일까? 정말 우리가 익숙한 시스템만이 정답일까?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니터에 초록색 선이 일정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은 제가 알던 그분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텍사스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저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던 분이었죠. 동네 아이들 자전거를 고쳐주고 주말마다 마당 잔디를 직접 깎고 제게는 늘 괜찮다라고 먼저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손을 꼭 잡지도 못한 채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밀러는 병실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백인 특유의 옅은 피부가 요즘 들어 더 창백해 보였어요. 원래는 단정하게 손질하던 금발 머리도 며칠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고 눈가에는 감추지 못한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도 몰라요. 평생을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자란 집, 크리스마스마다 트리를 세우던 거실, 아버지가 직접 칠했던 흰색 울타리. 그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원래도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더 조용했어요. 저를 배려해서인지 아니면 저보다 먼저 현실을 계산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묻지 않아도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거죠?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신뢰가 고맙기도 했고 동시에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조, 외국인 장기 체류 환자 등록 절차, 비자 문제, 항공 이송 가능성, 산소 장비 동반 여부, 항공사 규정. 하나를 클릭하면 또 다른 문서가 열렸고 그 문서 안에는 더 많은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저를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결과를 비교한 국제 보고서를 읽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기준들이 생각보다 좁은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배워왔습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일해왔습니다. 그것이 자부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감정의 예의를 차리지 않더군요.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고
회복률과 비용 대비 효율성은 제 자존심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을 시작할수록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 골든타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적용하려니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낯선 땅에서,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러면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걸고 버티는 것이 과연 더 안전한 선택일까? 어느 날 밤,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병원 주차장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밤 공기는 낮과 달리 차분했고, 멀리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지 못한 채 핸들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제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함과 가능성, 두려움과 희망, 자존심과 현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늘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오히려 저를 감정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은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려 해도, 다시 접어넣으려 해도 그 생각은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더 이상 충동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우리가 지켜온 것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 그 대화는 누군가를 울릴 것이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이고 아마 저 자신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가족들 앞에 앉아 어려운 말을 전해온 사람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상대의 눈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을 말하되 괜한 희망으로 포장하지 않는 법.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버팀목은 남겨두는 법.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가 부모님 집 부엌 식탁에서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환자가 아닌 아버지를 두고 보호자가 아닌 어머니 앞에 앉아 딸의 목소리로 선택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올 줄은요. 그날 이후 이틀 동안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밤, 식은 커피 옆에서 새벽 3시까지 읽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냉정하게, 더 의심하면서 임상 논문을 리뷰할 때처럼 약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데이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통계의 함정은 없는지, 표본이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는 않은지. 저는 일부러 반대편에 서서 그 자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지기를 기대했던 부분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결과는 과장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기 싫을 만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인쇄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신뢰하는 분입니다. 화면 속 글자보다 손에 잡히는 종이를 더 믿는 세대이니까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의 개요.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재활 프로그램 구성. 국제 인증을 받은 의료진 이력. 뇌졸중 환자의 회복 통계. 그리고 미국과의 비용 비교표까지.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어머니께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막연한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세계를 한 번은 제대로 들여다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울의 국제환자센터 연락처를 정리하고 항공의료 이송 절차를 조사하고 단계별 진행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도록. 그 조용한 배려가 저는 참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나마 편안히 주무신 다음 날이었고 어머니도 몇 시간은 눈을 붙이신 날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창으로 텍사스의 가을 햇살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게 근거를 짚어가며 과장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은 채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는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분입니다.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고 출처를 따지고 맥락을 묻는 분이죠.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한마디는 화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너무 멀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비용이 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남편을 맡길 수 없다. 그 말들은 모두 익숙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라면 똑같이 했을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과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몇 년을 살면서도 그 시스템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림은 불완전했다고. 현우도 조용히 설명을 보탰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다학제 치료, 팀 단위 접근, 국제 비교 데이터, 논쟁이 아니라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는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 세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대로 미국에서 치료를 이어가면 우리 가족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집을 잃고 저축을 잃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했을 때 그 현실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가장 먼저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단을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엌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리고 창밖의 빛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확신의 끄덕임이 아니라 사랑의 끄덕임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믿어온 세계를 잠시 내려놓는 사람의 고개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 위로 무게가 더 얹혀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저와 어머니 모두 편견을 갖고 있었던 의료 시스템. 저는 자료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맡김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옆방에서 현우가 국제환자센터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아있는 종이를 천천히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린 이 결단이 정말 아버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일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까지 저는 정확히 31시간을 깨어 있었습니다. 눈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졸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료 수송 전용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일반 좌석 대신 양쪽 벽에는 각종 장비가 고정되어 있었고 기내 한가운데 특수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휴대용 모니터에 연결된 채로 초록빛 숫자들이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혈압, 산소 포화도, 심박수. 수치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숫자에서 쉽게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몇 번이나 제게 쉬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여정에서 잠을 잔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제게 없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더니 바다 위에 낯빛 새벽이 지나고 어느 순간 한국의 가을 아침 특유의 맑고 투명한 빛이 펼쳐졌습니다.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자 지형이 보였습니다. 낮은 산들이 촘촘히 둘러싸고 그 사이를 은빛강이 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강. 서울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조각조각 경험했던 공간이 위에서 보니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밀도에 잠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천천히 달렸고 일반 터미널과 분리된 구역에서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미리 조율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입국장도 세관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의사 부부는 그 절차의 매끄러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체계가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비용을 줄이려다 아버지의 인생을 도박판에 올려놓은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의료적 판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로도 논문으로도 완전히 잠재울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는데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습니다. 백인 특유의 창백한 피부가 더이게 보였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공백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라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간극을 기대했습니다. 자료와 현실 사이의 간극, 브로셔와 실제 현장 사이의 틈, 국제 환자라는 이유로 겪게 될 복잡함, 언어 장벽, 서류의 혼란. 그러나 그 간극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영어로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태블릿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사전 전달된 병력 요약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송은 정확했고 이번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해야 할 문서마다 옆에서 설명이 붙었고 질문에는 즉시 답이 돌아왔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기 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반나절은 걸렸을 과정이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그러나 지체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활을 총괄한다는 이준혁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쉰 즈음으로 보였고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영상과 기록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야 우리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첫 3개월이 중요하다. 매일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동시에 진행된다. 매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한다. 말은 간결했고 불필요한 희망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까다롭게, 세부적으로.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질문을 환영하는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한서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한방협진을 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제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침 치료와 한약.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막상 제 아버지의 몸에 바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한서윤 선생님은 전통이나 철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동료 검토 임상시험 결과와 기전 설명을 차분히 제시했습니다. 침 자극이 말초 신경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지, 부작용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감염 위험은,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중단 기준은. 그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벽에 작은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확신이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복도에서는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와 낮은 안내 방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을 안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제 의심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이제 막 그 첫 장을 넘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앞선 시간들이 마치 몇 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어떤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요. 하루는 너무 길고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긴장 속에 늘어져 있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한 기록이었습니다. 반은 의사로서의 습관이었고 반은 딸로서 불안한 마음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치료 세션 내용, 아버지의 표정, 오른손의 미세한 움직임, 말을 하려는 시도의 횟수까지 적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제 눈에만 보이는 변화도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작은 신호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팀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물리치료로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몸이 기억을 되찾도록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중을 싣는 연습, 균형을 잡는 연습, 신경이 끊어진 듯 반응 없던 근육을 다시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작업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컵을 잡는 법, 단추를 쥐는 법,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들을 하나하나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언어 치료였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단어 하나를 꺼내기 위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저는 의사로서 알고 있었지만 딸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 익숙하지 않은 언어 속에서도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호사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틀리지 않으려고 몇 번씩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 머리맡에는 집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오래된 가족 여행 사진, 마당의 나무 사진까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영어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병동 안에서는 대부분 한국어가 오갔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익숙한 영어의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아침 평가를 위해 들어왔고 저는 침대 발치에서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늘 그렇듯 아버지를 환자가 아니라 회복의 주체로 대했습니다. 오른손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일주일 동안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구부러졌습니다. 1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전등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듯 떨리면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교수도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입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과장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7일차, 오른손 검지 자발적 굴곡 약 1cm, 임상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언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복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전진했고 어떤 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피로에 지쳐 아무 반응이 없던 날도 있었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얼굴이 굳어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회복은 파도처럼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딸로서는 그 하루하루가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어치료 시간에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분명하게 두 단어를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자음이 조금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것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아버지는 보행기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몇 초였지만 스스로 두 발로 섰습니다. 4달째 되던 날에는 보행기 없이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단 세 걸음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움직이는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수치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료 밀도, 세션 횟수, 회복 속도, 신경학적 지표, 객관적으로 보아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 환자 센터를 통해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가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금액을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예상했던 비용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4달간의 집중 재활, 입원 치료, 통합 치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은 지켜졌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 오래 묵혀있던 어떤 확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를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 낮게 평가했습니다. 비용이 낮으면 수준도 낮을 것이라고, 제가 익숙한 시스템이 최고일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스스로 걸음을 내딛는 아버지가 있었고, 제 귀에는 고마워요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낯선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낸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난간에 기대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조금씩 다른 빛깔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의료 수송기 안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정원까지 올라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일 새롭게 놀랐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게 내가 나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한 일은 길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몰랐던 길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시스템을 알고 데이터에 익숙했고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의료 환경에서 훈련받았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평생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셨지요. 그런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는 건 솔직히 말해 마지막 카드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하던 마음이 병원 청구서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기 싫었던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치료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아버지를 뇌졸중 환자 한 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속도와 패턴을 매주 분석하며 치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서윤 선생님은 침 치료를 진행하면서도 매번 신경학적 반응을 수치로 기록하고 변화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아버지가 밤에 어떤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지, 어떤 말에 힘을 얻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할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오해했던 것이 사실은 배려였다는 것을. 빠르다고 생각했던 절차가 사실은 환자의 시간을 아끼기 위한 구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히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대개 무례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처럼 보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합리적인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도 읽었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회복했을 때 저는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좁았는지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병원 근처 복지관에서 영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천천히 단어를 읽어드리고
틀린 발음을 웃으며 고쳐드립니다. 언어의 벽이 얼마나 답답한지 몸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어 회화책을 들고 다니십니다. 감사합니다를 처음 배웠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말이 어머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저는 그 한 단어 안에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가족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병실 의자에 앉아 숫자와 비용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가족들.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가족들. 저는 그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의료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안전한가요? 우리도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에 단순한 정보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답했습니다. 틀렸던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신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옥상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우리를 살렸다는 그 고백을. 서울의 가을밤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불빛은 하나씩 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속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가장 믿지 못했던 곳이 가장 큰 신뢰가 된 곳.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난 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막막한 선택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